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가 현재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 근로 단위의 선택권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일었던 주 최대 69시간 논란의 재현을 막기 위해 일부 유연화를 하면서도 장시간 근로 우려를 해소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현재 주 52시간 일하는 제도는 세부적으로 기본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나뉩니다. 12시간씩 더 일할 수 있는 단위는 일주일로 제한되기 때문에 만약 연장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다음 주로 넘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업종마다 제각기 다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되자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현재 일주일인 연장 근로 단위를 더 넓혀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노사 관계자와 국민 6천여 명을 방문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 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장 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한 업종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제조업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직종 가운데는 설치와 정비 생산직이라고 답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일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단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올해 초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부른 1차 개편안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대 노총은 근로자의 건강권은 현행 주 52시간제를 지키기만 해도 보장된다며 결국 정부가 연장근로 단위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유도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만 노사 합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거나 정부에서 어떤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건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충분히 모든 근거 자료와 논리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하면 논의가 속도가 붙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의를 끌어낼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근로시간 개편의 구체적인 수정안은 올해를 넘겨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노총이 사회적 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노사정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조속히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민생으로 파고들라고 당부했던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의 현장 방문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발표한 정부의 민생 정책도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내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등의 의미를 설명하고 모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에게 응원 메시지도 전할 예정입니다. YTN은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생중계합니다. 지난달 29일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참배했던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은 제주를 찾아 4.3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인 위원장은 4.3 평화공원 참배에 이어 국민의힘 당원들과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당 쇄신 방안에 대한 추가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앞서 인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험지 출마나 불출마 권고에 응하지 않는 여권 핵심 인사들을 겨냥해 그냥 우유 마실래 아니면 매 맞고 우유 마실래라는 입장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번 달 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보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을 비판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입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여론전은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매일 점심시간 2시간씩 이어집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여권에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 언론 장악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호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위증 교사 혐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해 이르면 내년 총선 전에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 병합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법정에서 다시 대립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과 백현동 등 현재 심리 중인 다른 사건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검찰이 불이익을 주려고 악의적으로 분리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장동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통상 절차에 따라 병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를 괴롭히거나 총선 출마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결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요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모 씨 측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별도 심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상당 시간 내부 검토를 했다며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재판과 분리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증교사 혐의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고 쟁점도 달라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별도로 심리해도 된다는 겁니다. 또 위증교사 재판을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보통의 위증교사 사건과 똑같이 심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대장동, 백현동 의혹 재판, 위증교사 혐의 재판까지 3가지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 공소 사실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해 선고까진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증을 청탁했다는 김 씨와 통화 녹음을 확보했으며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위증교사 사건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지상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이제 통제권을 상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는 연료가 고갈돼 유엔의 구호 활동까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을 제지할 수 있는 세력은 이제 없다고 전황을 평가했습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통제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남쪽으로 도망치는 가운데 민간인들이 하마스 기지를 약탈하고 있다면서 하마스 정부가 신뢰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상군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달 7일 기습 공격 전까지 5개 지역 여단과 24개 대대, 140여 개 중대에 3만여 명의 병력을 보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중 샤티 캠프 대대에서 부대 대장을 포함해 대원 200명, 다라주 투파 대대 역시 지휘관 등 260명의 대원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접경 지역의 보병 부대를 방문해 전과를 치하하고 거듭 강공을 주문했습니다. וזה לא מבצע, זה לא סבב, זה מלחמה עד הסוף, חשוב לי שתדעו את זה. זה לא מן השפה אל החוץ, זה נעלה בחוצה וגם מהשכל החוצה. אם אנחנו לא גומרים אותם, זה יחזור.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는 유엔의 구호 활동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엔은 지난달 7일 이후 반입이 중단된 연료가 이제 이틀이면 완전히 바닥난다고 경고했습니다. Starting from tomorrow, we will not simply be able to unload them because we don't have the fuel for the forklift and we do not have the fuel for the trucks that are distributing that assistance out to where the people in need are. 이렇게 되면 48시간 이내 유엔의 각종 구호 활동도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유엔 사무소에는 조기가 개항됐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구호 활동 중 숨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동료 101명을 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엔 본부는 1분 동안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This minute of silence is a tribute and a collective acknowledgement of paying respect and honor our UNRWA colleagues who paid the ultimate sacrifice while carrying their job to help humanity.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는 가자 지구에서 난민 시설 150여 곳을 운영하면서 현재 78만 명 가까운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의 사망자가 30명을 넘어섰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 관계자는 현지 시간 13일 AFP에 주말 이후 사망자 수가 34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사망자는 성인 27명과 아기 7명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알시파 병원의 사망자 수가 미수가 3명을 포함해 최소 32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에서의 사상자가 늘어나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인질 석방을 위해 며칠간 교전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한 협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적어도 병원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의 전원 공급이 끊기고 교전으로 사상자가 속출하자 이스라엘의 공습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And it's my hope and expectation that there will be less intrusive action relative to the hospital. The hospital must be protected.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질 석방을 위해 교전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is an effort to take this pause to deal with the release of prisoners, and that's being negotiated as well with the Qataris are engaged and. 백악관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루 몇 시간짜리가 아닌 며칠간 교전을 중단하는 게 인질 석방의 조건이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We'd like to see considerably longer pauses, days, not hours, in the context of a hostage release, and that's being actively worked on as well. 또 병원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미국 입장에 이스라엘 측이 동의했다며 의료시설에 대한 연료 공급도 곧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Israeli government has also told us that they are prepared to provide fuel to hospitals to ensure that they can continue to operate. 이란의 대리 세력이 중동 지역 미군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도 날렸습니다. 백악관은 샌프란시스코 에이펙에서 이뤄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이란이 불안을 부추기는 건 중국에도 이익이 되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한국과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간의 국방장관 회의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열립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포함한 17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과 함께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유엔사의 기여를 평가하는 이번 회의에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와 함께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들이 함께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도 채택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식품 공장 화재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서울 여의도와 홍대 거리에서도 불이 나서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밤사이 화재 소식 유서연 기자입니다. 건물 옥상에서 거센 물줄기가 솟아오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 1명이 추락해 골반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 화재 진압하다가 추락했습니다. 현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건물 안의 연기가 자욱합니다. 바닥에는 스프링클러에서 나온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여의도에 있는 IFC몰 푸드코트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리 한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홍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상가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60여 명이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외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경남 양산에 있는 자원 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7시간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폐기물을 다 뒤집어 가면서 다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 걸릴 것 같거든요. 직원 5명이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4개 동과 폐기물 수십 톤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출산한 두 아들을 잇따라 살해한 엄마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30대 친모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각각 출산한 뒤 살해하고 서울과 인천에 있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회성으로 만난 남자들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진술했다면서 양육에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등학생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피해자에게 피임약까지 먹여가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죽음과 장기간에 걸친 범죄가 무관치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피해자 어머니와 동거하기 시작한 뒤부터 주기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공무원은 특별 사법 직무까지 맡고 있어서 해당 부처에선 품위 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터넷 성인 방송을 진행 중인 한 여성.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며 시청자와 얘기를 나눕니다. 누군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수위가 심각해지자 곧바로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하면서 마침내 화면이 꺼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BJ 다름 아닌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 A씨였습니다. 맡은 업무와 관련해서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황스러웠고 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000명 정도 이렇게 가까이 시청을 했었는데 자신이 이제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히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직업 윤리를 어겼는지는 물론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중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 혹여 허가를 받아 영리 업무를 하더라도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고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임용이 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란 점을 고려하면 처벌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품위 유지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직을 맡고 공익에 대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는 높은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가 되고 시대가 바뀌면서 최근 인터넷 방송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 내용이나 수익 여부까지 일일이 들여다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동아일보 기사 먼저 준비했습니다. 한 구직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른바 G세대라고 부르는 세대는 브랜드 알바, 즉 대기업 프랜차이즈 알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 같아서 라는 응답이 87%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브랜드 알바가 아니면 기본적인 근로 조건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야간 수당이나 주휴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때로는 급여가 제때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건데요. 반면 브랜드 알바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를 위반하거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등 기본적인 준법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기가 많은 대기업 아르바이트는 경쟁률이 10대 1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데요. 반면 소규모 사업장의 구인난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그 많던 오징어 어디로, 이 많은 방어는 어디서? 라는 제목인데요.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어장 지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뚜렷하게 받은 어종은 방어와 또 살 오징어였습니다. 먼저 방어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남해에서 잡히는 비중이 80%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동해와 남해에서 각각 절반씩 잡히고 있습니다. 한편 동해가 주 어장이던 살 오징어는 동해의 수온이 오르면서 점차 북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에 12만 톤 이상 잡히던 게 이제는 10,000톤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아열대성 어종인 참치가 동해에 새롭게 잡힌다는 소식 있습니다. 기사에선 이렇게 변화하는 어장 지도의 원인이 기후변화가 유일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과도한 어획 역시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루쌀 이야기를 담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가루쌀은 2019년에 농촌진흥청이 수입 밀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한 신품종입니다. 기존의 국내 밀 소비량의 99%를 수입 밀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량 안보 차원에서 개발한 건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000톤 수준인 가루쌀의 생산량을 2025년에는 8만 톤, 2026년에는 20만 톤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루쌀은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재배 면적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루쌀은 포만감도 좋고 속도 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일부 제품 개발 성과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농민들의 우려가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반죽이 잘 찢어지거나 가공이 어렵고 또 유통기한이 짧다는 점 등이 지적되면서 만일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서 지원이 끊긴다면 결국 그 피해는 농민들이 고스란히 안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농림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원료가 부족해서 가공기술 개발 등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올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태법인, 이 개념 좀 생소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람 이외의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의 법 인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또 스페인의 석호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가 부여된 바 있습니다.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돼서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법 인격이 부여된다면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권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서식지가 훼손될 만한 일이 생긴다면 후견인을 통해서 법적 다툼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생태후견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 생태법인이 도입되면 국내에서는 첫 사례가 되겠는데 지금까지 이를 위해서 노력해온 워킹그룹 측은 생태법인 제도화를 통해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1월 1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달 국제 유가는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 수입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넉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입 물가는 140.38로 지난 9월보다 0.5% 상승했습니다. 두바이유 가격이 한 달 사이 3.8% 내리면서 원재료 값이 전달 대비 0.4% 하락했지만 중간재인 컴퓨터나 화학 제품이 0.9% 올랐습니다. 원달러 평균 환율이 한 달 사이 1.6% 오르며 수출 물가도 120.17로 9월보다 0.5%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수출입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국제 유가나 환율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풍목별 변수들이 많은 만큼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이 전고점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이후 최근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이 매수자들의 관망세를 부추기면서 아파트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올해 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매매 하한가가 15억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21억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고점까지 상승하나 싶었지만 거래 문의는 다시 뜸해졌습니다. 추석 전에 21억 3천까지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니까 9개월 사이에 6억이 상승한 거죠. 그렇게 가다가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10월 초에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미국 금리 왔다 갔다 막 한 얘기 나오니까 지금 잠깐 정체로 가고 있는 상황. 올해 초부터 빠르게 회복되던 아파트 가격은 이렇듯 다시 주춤하는 추세입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지난달 첫째 주 0.08%에서 이번 달 0.03%까지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0.1%에서 0.05%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상승세를 멈췄고 급기야 가격이 하락한 곳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 희망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에 대한 종료라든지 또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주택 구매의 호들 역할을 하면서 거래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낮은 거래량 속에 이제 가격 상승이 둔화되거나 내지는 가격이 일부 떨어지는 지역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서울에는 아파트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월 3천 건을 웃돌던 매매 거래는 지난달 1,800여 건으로 급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찬바람이 불었던 올해 1월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 기간 아파트 매물도 10,000건 넘게 쌓였습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에다가 고분양가가 여전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 숨고르기가 이어지겠지만 이전과 같은 하락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최근 독과점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카카오택시 얘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발언부터 좀 먼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1일의 발언입니다.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 먹는 것이라면서 되게 어찌 보면 원색적으로 강하게 카카오택시 독과점을 비판했는데 이 택시 호출 시장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점유율이 어느 정도길래 이런 발언까지 나온 걸까요? 네, 그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회사에서 카카오티라는 택시 호출 앱을 이제 2019년부터 출시를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가맹 택시, 비가맹 택시 합쳐서 이제 호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장 점유율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현재 한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가 한 3,300만,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분 한 1,200만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것은 나머지 택시 호출 앱에 그 제공하는 회사들의 모든 이용자 수를 보다 합한 것보다 한 18배 정도 많은 정도 숫자입니다.
굉장히 높은데 네네. 현재 가장 큰 논란은 수수료율이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사업자들에게 받아가는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는 게 지금 현재 지적입니다. 실제로 수수료 구조가 어떻습니까? 경쟁사랑 비교를 해도 좀 과도하게 높은가요? 네, 경쟁사 같은 경우 지금 한 2.5%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카카오티 같은 경우는 한 저희가 생각하기에 3%에서 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시스템이냐 하면 가맹택시가 이제 운임을 받아서 매출이 생기면 그 중에 20%를 이제 수수료로 가져간 다음에 다시 뭐 광고성, 홍보비 뭐 이런 것들의 명목으로 택시기사에게 한 15%에서 17% 정도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20% 가져가서 15%에서 17% 정도 돌려주니까 결국은 한 3% 정도 혹은 5% 정도의 수수료가 나오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회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켓에서의 그 점유율이 높진 않습니다만 다른 회사의 한 2.5%보다 약간 높은 것이고요. 이것들이 지금 택시 업계에서나 아니면 이제 가맹 택시 쪽에서는 좀 낮춰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시장 점유율도 높고 이런데 이제 지난 2월에는 이 자사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가 적발이 돼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00억을 넘게 맞았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신 독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제 독점 시장에서 독점 사업자가 이렇게 그 본인들에게 가맹한 택시에게 우대를 해주다 보면 아무래도 매출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경쟁사보다는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벌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경쟁자가 들어오는 것을 좀 배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독점력을 가진 기업들이 하는 행태 중에 하나가 저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일단 독점력을 갖기 전까지는 가격을 아주 낮게 책정한 다음에 독점력을 가지게 되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이제 가격 인상의 폐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조금 더 미시적인 수준에서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가 생기실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의 그 배차가 한 1, 2분이면 오는 배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가맹 택시라는 이유로 예를 들어 가맹 택시를 5분이나 6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 손해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문제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우티나 뭐 타다 같은 이 비가맹 경쟁사 가맹 택시죠. 이 아까 콜 몰아주기와는 또 반대되는 방식인데 콜을 안 주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들도 벌어졌었냐 하면 단거리 배차들 생각보다 이렇게 수익이 잘 안 나오는 배차들 있지 않습니까? 기사님들 입장에서 이런 배차들은 비가맹 택시에게 주고 그리고 조금 더 수익이 나는 쪽의 배차들을 가맹 택시로 몰아주는 결국은 이게 저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일거리 몰아주기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이러므로 해서 카카오티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고 덩치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소비자들에게 혹은 택시 기사님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주 저희가 좀 면밀하게 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비상경영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수수료를 일정 수준 좀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가 됐는데 택시 업계에서는 현재 수수료 1%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개선안은 어떤 방향으로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고 계세요? 이거 그 카카오 쪽에서는 올 말까지 의견 수렴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택시 업계 쪽에서는 1%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카카오 쪽에서는 1%까지는 너무 낮고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 입장에서도 이것이 지금 수익이 되게 많이 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현재 3%에서 5% 정도의 수수료를 3% 이하로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간담회가 있기 전에 사실 이제 4대 택시 우리나라 조합들이랑 또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불공정 배차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의심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개선안을 도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새로운 플랫폼을 이제 런칭하면서 기존의 가입자들 그쪽으로 몰아가면서 수수료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독과점이 해소가 되려면 사실 경쟁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다나 우버 같은 다른 경쟁자들은 사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을 장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다른 경쟁자가 클 수 있는 시장 구조라고 보세요? 이게 시장 구조라는 게 사실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신저도 쓰고 워낙 여러 가지로 저희 생활에 지금 들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소비자들의 정보나 취향을 수집하는 능력 같은 것들은 아마 다른 어떤 회사 경쟁사들보다 우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간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쉬운 구조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뼈아픈 부분은 최근에 타다 같은 것들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사회적으로 민주적으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에 그런 서비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반대로 그분들은 근데 굉장히 잘 조직돼 계시죠. 반대로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오면 그 서비스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소비자 측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은 잘 조직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소비자 부분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와중에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와서 뭔가 소비자들이 조금 후생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결국 서비스가 무산되고 그 와중에서 결국은 카카오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로 남아 있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조금 이런 새로운 서비스 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어떤 합의체 등을 좀 구성해서 단순히 이용자들,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덜 조직되어 있지만 더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소비자들의 어떤 이해관계도 좀 반영될 수 있는 좀 더 큰 라운드 테이블이 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전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전 올해 3분기 약 2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1년 1분기 이후에 약 2년 반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건데 배경을 좀 짚어봐야겠죠?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 상반기에 이게 이제 전기요금이라는 게 에너지 가격에 연동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에너지로 발전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에너지 가격이 시차를 두고 전기요금과 이런 것들에 이윤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올 상반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1월과 5월에 2번 정도 전기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전기요금 인상한 것과 상반기에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되었던 부분이 시차를 두고 이제 발전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이윤의 발전 단가를 좀 낮춰서 이윤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반짝 흑자가 났다고 해서 사실 총부채가 지금 20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사실 이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잖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전력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구조다 이런 지적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 정부가 또 최근에는 산업용 전기료만 일부 인상을 했잖아요. 이게 본질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두 가지 얘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요금 측면에서는 지금 연구 결과 그 한전이 재정적으로 좀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킬로와트 시당 한 51원 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올 1월, 5월에 21.6원 정도 인상을 했고요. 한 절반 좀 안 되게 인상을 했죠. 그리고 저번 주에 뭘 했었냐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체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그 사용자 중에 대기업이나 조금 중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내고 있는 전기요금 산업용 중에 일부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거든요. 그게 전체 대상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올렸으면 한 5원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은 전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분 51원의 한 절반 정도인 한 26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아직도 전기요금 인상 측면에 있어서 한전의 경영 정상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 가야 될 길이 남아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이제 에너지 가격이라는 건데 저희가 8월이나 9월부터 이제 오펙 플러스의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에너지 가격 유가가 약간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10월 초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약간 또 유가를 밀어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유가가 좀 안정된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시차를 주고 4분기에 또 한전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3분기에 영업이익이 났던 것이 사실 반짝이익이 아니라라는 말이 조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전은 어떻게 영업을 하냐? 발전 자회사로부터 발전된 전기를 사와서 소비자들에게 파는데 요거에 이제 마진을 갖고 영업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대부분 역마진 구조가 되게 심했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역마진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 전기요금 인상을 얼마나 지금 물가가 높은 채로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국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이제 나눠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인상이 대안인데 가스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수님? 가스공사가 결국은 가스를 수입 단가보다 좀 낮은 가격에 발생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적자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뭐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미수금은 더 계속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같고요. 가스요금도 지금 작년 초 대비 한 40%대 후반 정도로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요금 같은 경우도 또 쉽게 올릴 수 없는 게 지금 저희가 겨울에 초입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난방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이 겨울이고요. 지금 사실 가스요금을 올렸을 때 이제 부담 같은 것들이 소비자들의 부담이 너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올릴 수는 없는데 언젠가는 사실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비슷한데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결국은 아직 현실화된 수준은 아니다. 그러면 사실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어떤 식으로 이제 정부가 사실 규제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정부가 이것에 대한 묘안을 짜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밤사이 뉴욕 증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시작은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이죠. 거기 무디스에서 이 신용등급 전망을 강등을 하면서 하락세로 출발했는데 장중 분위기는 어땠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보합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아직은 그렇게 큰 영향은 시장에는 없는 것 같고요. 어제 다우 같은 경우는 0.16 정도 올랐고 S&P나 나스닥은 약간 빠졌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미국의 통화 정책이 계속해서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미국의 통화 정책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이제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정도 되면 미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이죠.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것을 관망하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월가가 이 전년 동기 수치 3.7%보다 좀 낮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만약에 이 수치를 상회하는 그 CPI가 나오게 되면 이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그러니까 좀 나눠서 보아야 될 게 저희가 전체 헤드라인 CPI라고 하는 전체 CPI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에너지랑 식료품 가격을 뺀 이제 근원 CPI가 있는데요. 최근에 연준은 근원 CPI가 이제 인플레이션의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헤드라인 CPI는 요건 단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나 식료품 가격 같은 것이 뛰면 요건 뛸 수 있거든요. 근데 연준은 요것보다는 지금 유가를 제외한 부분, 요 나머지 부분에서 서비스 섹터, 노동시장과 관련된 임금과 관련된 부분인 근원 CPI 쪽을 좀 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원 CPI가 제 기억이 맞다면 4.1이었거든요. 9월에. 근데 그것이 이제 3점대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시장에서는 4.1이 한 번 정도 더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연준이 그러면 뭐 근원이 내려가지는 않지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을 용인하고 그리고 뭐 12월 금리 인상은 사실은 저는 12월 인상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보는 편인데 12월 인상이 있다면 그 근원 부분이 갑자기 튀면 12월 인상이 있겠지만 저희가 봐야 될 것은 12월에 금리 결정 FOMC 이전에 한 번 더 CPI 발표, 11월 CPI 발표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요거까지 다 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은 수험생 예비 소집일인데요. 반드시 시험장을 찾아서 수험표를 받고 꼭 챙길 것과 피할 것 확인해서 준비를 끝내야겠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은 수험표를 받는 날이자 실제 시험장 위치를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이용할 교통수단을 활용해 시험장에 가보고 이동 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수능일 아침엔 시험장 주변에 차가 몰릴 것을 감안해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예비 소집일에 수험표를 받으면 먼저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 영역과 선택 과목이 응시원서 접수 당시 본인이 선택한 내용과 같은지부터 확인합니다. 수험표는 사진이 나온 신분증과 함께 잘 챙겨놓고 코로나19와 독감 등 감염병이 유행인 만큼 마스크도 준비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아날로그 시계와 여분의 흑색 연필과 샤프심, 지우개, 수정 테이프를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샤프와 전자기기는 금지되고 휴대전화는 1교시 전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긴장이 많이 돼 잠도 오지 않는다면 잠시라도 밖에 나가 햇빛을 쐬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통해서 우리 뇌에서 송과체라는 곳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세로토닌이 빛이 없어지는 암흑,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잠을 유발하는 물질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잠을 잘 자게 되거든요. 점심 도시락은 늘 먹던 것이 좋고 물은 넉넉히 준비합니다. 시험 당일은 큰 추위는 없겠지만 중부지방에 비가 와 쌀쌀할 수 있는 만큼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입고 가는 게 대응하기 편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포괄 임금제와 탄력 근로제 등을 오남용해 직원들에게 공짜 야근을 시키거나 한도 이상으로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장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 1월에서 8월 포괄 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포괄 임금을 이유로 총 26억 3천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64곳과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위반한 52곳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이선균 씨는 자신이 투약한 것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약 정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가운데 경찰은 구체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태현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와 관련해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이선균 씨. 오늘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예,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이 무언가를 줬는데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약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알지 못했다는 건데 이 씨 주장대로 법원에서 과실로 인정된다면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과실범의 경우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데 마약류 관리법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약 투약 사실을 처음에 어렴풋이나마 알았다거나 몰랐더라도 이후 여러 차례 손을 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약일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미필적으로 하면 인식하고 나서 먹더라도 고의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 효과를 일단 본인이 알고 나서도 계속했다는 거거든요. 이선균 씨가 간이 검사에 이어 모발과 소변 등 정밀 감정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점도 관건입니다.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 입증이 까다로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투약에 대해서는 보통은 이제 그 소변이나 모발에서 확인이 되고 뭐 관련 공범들의 증거가 있고 이러면 범죄가 인정되는데 소변 모발에서도 안 나왔다. 그러면 처벌을 하기가 어렵죠. 반면 공범 진술이나 휴대전화 기록 등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 증거만 충분해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의 병원을 압수수색해 처방 기록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선균 씨 다리털 등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도 남아있는 만큼 3차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자신은 마약을 투약한 적도 누군가와 주고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거듭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권 씨는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마약을 투약했느냐는 질문에 하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실장에 대해선 아무 관계가 아니라며 자신이 받는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없고 그 사람 진술의 신빙성도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네, 구단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선수와 팬들의 간절함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환호했고 이를 지켜보는 팬들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LG 우승이 팬들에게 단순한 우승을 넘는 한풀이였음을 느끼게 하는 장면입니다. 긴 암흑기를 거쳐 2019년부터 4년 연속 가을 야구에 합류했지만 정상과는 거리가 멀었던 LG는 지난해 말 염경엽 감독을 영입하면서 부족했던 2%를 채웠습니다. 막강 불펜으로 투타에서 균형을 이루며 정규 시즌을 우승하더니 마침내 29년 만에 통합 우승까지 달성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적 LG 팬 여러분,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드디어 우승했습니다. 구단의 적극적인 투자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지난해 박혜민을 4년간 총액 60억 원을 투자해 데려오더니 올해는 4년 총액 65억 원을 들여 포수 박동원을 영입했습니다. 시즌 중에 키움에서 마지막 우승 퍼즐이라는 투수 최원태도 데려오면서 우승 의지를 키웠습니다. 여기에 문보경과 문성주 등 젊은 선수들의 성장은 29년의 한을 푸는 든든한 축이 됐습니다. 사실 너무 좌절했던 순간도 있고 야구 안 볼 생각도 했었는데 울 뻔했어요. 정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번 겨울은 야구 팬들 사이에서 내가 LG 팬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 점퍼를 꺼내 입은 LG 팬들은 잠실에서 노란 물결을 만들었고 마침내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 꿈은 동화처럼 현실이 됐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오늘 아침도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6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4도가량 낮은데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3도 가까이 떨어진 만큼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오늘 서울 낮 기온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으니까요. 농작물 냉해 피해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해안과 제주도에만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전히 예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정선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서울은 영하 0.6도, 춘천은 영하 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추위가 점차 물러나겠고 오늘 서울 낮 기온 10도, 광주 12도, 부산은 14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수능일인 모레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북서쪽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능 시험이 끝날 무렵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며 공기가 다시 차가워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메말라 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